작년에도 수해를 입었고 올해도 또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려가지고 탈수 증상이 심해가지고 배송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진짜 그 지나가시는 분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일찍 막 고추를 땄죠. 남편하고 둘이. 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스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폭염과 한파가 점점점 심해지면은 관련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너무 모순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 책임이 농민 내 개인의 책임이 아닌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라.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예요.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907 기후정의 행진 바꿀 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상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김정열님, 그리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이신 이재덕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재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이재덕님부터.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대문 우체국에서 위탁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동대문에서 저희 회기동하고 휘경동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 노조 우체국 본부 서울청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농민회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농민회에서 또 국제사업 쪽 일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또 어떤 농작물들 재배하고 계시는지. 농사는 91년도부터 지었으니까 3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거에 한 90% 이상은 아마 농사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 주 소득 작물은 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생강, 고추, 양파, 해가지고 좀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요. 활동은 저는 이제 여성농민회 활동하고 있고요. 여성농민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언니네 텃밭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죠. 텃밭이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 먹을 걸 생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농민, 우리 식구들이 먹을 텃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좀 도시 소비자들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 뭐 우리 여성농민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소비자들한테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서로가 어쨌든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은 이 텃밭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좀 농업의 전망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원래 언니네 텃밭 활동 좀 뭐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도 역시 언니 텃밭 생산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저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사과, 대파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진짜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손이 덜덜 떨리던데, 예.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봄에 냉해를 입어서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거나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 또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폭등하는 뭐 농산물 가격에 기후위기를 또 느끼시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힘든 당사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세요? 사실은 농사 짓는 전반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요즘 저희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냐면은 정말 농사를 그만 지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 농사일 하는 데 있어 조건도 너무 어렵지.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뭐 덥다든지 또 뭐 밭에 가면은 너무 병충해가 뭐 많다든지 그게 또 사람 내 몸에도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든 조건을 어렵게 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뭐 어느 한순간에 또 이것이 작물이 다 뭐 땅을 뭐 폭우로 와서 덮어버린다든지 또 병으로 완전히 뭐 작물 수확도 못할 정도가 돼버린다든지 논산, 부여, 익산 같은 경우에 있는 회원들은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고 올해도 또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려가지고 뭐 작물을 하나도 수확을 못한 그런 어떤 피해들을 2년째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렇게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혹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아주 그게 뭐 재난 지역으로 되면은 뭐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재난 지역이나 뭐 수해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대파비 정도, 그러니까 파정비 정도 뭐 그런 거지 그게 크게 뭐 없고 또 민간 보험으로 조금 뭐 처리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민간 보험이어서 내가 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이죠. 이재덕 선생님께서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서울 본부장도 또 이렇게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택배라는 그 직업 자체가 날씨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폭우나 폭염이나 폭설이나 한파나 또 폭풍이 와도 실은 그 조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후위기로서 날씨가 악조건이 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배송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더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탈수 증상이 심해가지고 어떤 저희 동료 가운데서는 배송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진짜 그 지나가시는 분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진짜 실은 그렇게 뭐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됐었다면 진짜로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날씨가 심각하게 안 좋다, 뭐 어느 날 비가 많이 온다, 혹은 태풍이 온다, 이런 때에는 배달 노동을 좀 중단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특수 고용 노동자는 작업 중지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 중지권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거죠. 그 상황을 피하는 정도를 하는 거고, 특히 폭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치 사측에서 너무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사측 차원에서도 배송을 안 하게 하죠. 안 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배송을 해야 될 물량은 단지 다음 날로 미뤄졌을 뿐이지 실은 기후도 재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배송 일이 업무가 뒤로 미루어질 뿐이지 실은 중지됐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그 업무가 이제 뒤로 미뤄져서 다음 날은 더 많은 물량을 또 배송해야 되는, 그래서 또 과로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특수고용, 요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다 특수고용 형태의 고용 관계로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체국에서 뭐 우편 배달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무원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그러시죠. 네. 우체국 택배든 뭐 민간 택배사든 그 택배 노동자의 그 처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고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로서 실은 그 물건을 위탁을 받아서 배송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비정규직으로서 원청과 계약하지 않고 도급회사, 하청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라는 원청과 계약돼 있지 않고 또 우정사업본부 산하에는 우편 물류지원단이라고 실은 민간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같은 거죠. 그런 하청업체와 실은 계약이 돼 있어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두 개의
그러한 비정규직의 굴레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실까요?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한파라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그러한 냉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점점 더 폭염과 한파가 점점점 심해지면은 관련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러한 식의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더울 때, 추울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택배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네. 그 기본적으로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염 속에서 그러면 어지럽거나 그래도 실은 이 빨리 배송해야 빨리 끝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배송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은 식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 점심은 거르고 이제 배송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은 화장실도 실은 내가 필요할 때 실은 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실은 배송.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적게 먹는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폭염 상황에서는 더 탈수 증상이 빨리 올 수도 있겠고 그냥 참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아침 6시 못해도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작업이 시작해요. 작업장에서. 분류 작업이라고 해서 그게 뭐 한 30분 정도 뭐 더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분류가 됐으면은 그거를 다시 차에다 실는데 상차 작업이라고 하는데 8시, 7시 반에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게 되면은 뭐 한 3시, 4시 정도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3시, 4시 끝나면 이제 뭐 식사를 하는 거죠. 노동 시간이 진짜 길다, 그죠? 네. 점심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써야 되니까, 네. 이동 시간도 장거리고. 그 여름같이 더울 때 사실 이제 중간 만약에 지자체나 이런 곳들에서 휴게 공간을 조금 마련해주고 한다면 거기 가서 좀 다른 동료 택배 노동자들도 좀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더울 때 어떡하세요? 더울 때. 아, 더울 때요? 아, 폭우는 그래도 피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뭐 더울 때는 진짜로 땀이 비 오듯이 흘리죠. 예. 땀이 비 오듯이 흘리고 그럴 때는 뭐 진짜로 그 땀이 그 물품에 진짜 해가지고 뭐 젖는다든지 그런 휴게 공간이나 그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은 실은 그 월급이 부장되는 게 아니라 건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폭우가 오거나 폭염이 오는 상황에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특고라는 이 형태의 근로조건, 노동조건 자체를 실은 뭐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실은 더 근본적인 거지. 뭐 휴게실을 뭐 동마다 하나씩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처우가 안 되는데 실은 뭐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농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주로 이제 농민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너무 뜨겁기 전에 뭐 한 10시 좀 넘으면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요즘 뭐 지자체에서 그런 거 엄청 많이 보내죠. 오늘도 왔는데 폭염이니까 뭐 야외 활동 자제하고 뭐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일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쨌든 농민들이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수입이 보장돼 있거나 뭐 안정적인 뭐 농민 수당이나 기본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일을 하시다가 이러다가 정말 나 쓰러질 것 같아, 정말 위험해라고 느끼신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두 분? 저는 경험은 없는데 이제 주위에서 탈수 증상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주민들도 좀 그렇게 되게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좀 쉬어가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8월 15일이었어요. 그 왜 기억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그날이 이제 성당 미사에 가야 될 날이었거든요. 11시에. 8월 15일쯤에 이제 우리가 고추를 한창 딸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성당 미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또 더 일찍 막 고추를 땄죠. 남편하고 둘이. 고추를 막 새벽부터 고추를 따고 막 허겁지겁 집에 와가지고 대충 씻고 11시 이제 미사에 갔는데 저하고 이제 제 남편이랑 같이 옆에 앉았는데 미사 중간에 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스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119 부르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그때가 어쨌든 좀 탈수 증상이었는 것 같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정부가 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러면서 농산물을 뭐 대거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어떤 한국은행 총재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선생님? 사실 좀 너무 어이가 없죠. 어떻게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너무 근시안적이죠. 왜냐하면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어려움 또 전체 식량 체계의 불안정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때때로 그 여파를 한국이 많이 받고 있죠. 예를 들어 밀농사가 전 세계적으로 안 됐을 때 우리나라는 뭐 밀을 90% 이상 수입하는 국가니까 밀농사가 안 됐을 경우 밀 가격이 국제적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가공품부터 해갖고 막 영향을 미쳐서 또 막 파동이 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고 앞으로는 또 더 심각할 텐데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쨌든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국제적으로 계속 지금 식량 생산에 불안정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런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일단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이 안정적이고 또 건강한 어떤 식량을 체계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일 텐데 그런 관점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한국의 이제 식량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한국의 식량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농민이 식량 생산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정부와 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팜을 하자.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농업의 대안이다, 스마트팜이.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오히려 막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한 곳에 그 돈을 쓰기보다는. 스마트팜은 흙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팜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에요. 스마트팜을 짓는 과정부터 또 거기에서 스마트팜에서 식량이 아니죠. 거기 사실은 식량이 아니고 뭐 몇 가지 생산해요. 뭐 상주 같으면은 멜론, 오이, 그다음에 딸기, 뭐 주로 이런 걸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식량을 생산하는 스마트팜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예, 공장에서 나오는 배합된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그거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혹은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정부의 이 정책들이 기후위기 정책들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근시안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기후위기를 이용을 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그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사실은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또 수입을 막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 봄에 사과 비쌌을 때 정부는 그 대기업들 마트에서 바로 망고나 이런 거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막 만들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내 농업이야 붕괴되든 말든 국내 농민들이 죽든 말든 뭐 이 기후 문제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사가 안 돼도 농민이 그냥 감수하고 있고 감내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를 보거나 뭐 농민들이 쓰러지거나 뭘까 이건 다 그냥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너무 모순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 책임이 농민 내 개인의 책임이 아닌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인데 왜 이거를 농민들이 책임지게 하는지.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과 농민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적인 상황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거죠.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해결해라 정부가.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라. 제대로 된 그 기후 완화 정책을 써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예요. 농업 생산 방식을 바꾸고 농업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수입으로 모든 우리나라 국가 먹거리 정책을 펴는 자유무역 시대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쓰지 말라는 거고 또 화학 농업에 의지하는 이런 어떤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도록 생태적인 농사를 농민이 지어서 온실가스를 농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그런 정책을 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생태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라는 거죠. 택배 배달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고용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고용 형태에 대한 변화 요구와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택배 현장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비정규직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런 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렇거든요. 그런 현장이. 그래서 이 제도 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몸소 느끼지만 기후 재난이잖아요. 이제 재난이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좀 그런 인식으로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책임이 누가 있느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재벌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의 생산 과정에서의 그런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업도 실제적으로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비 위주의 그러한 생활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소비 위주의 그런 생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그거의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 제도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정부나 기업의 기후위기에 책임을 묻고 그리고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 정의 행진이 올해도 이제 9월 7일 날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두 분께 혹시 기후 정의 행진이 갖는 의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상주 지역에서는 원래 이제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 있는 단체들끼리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여성농민회도 들어가 있거든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뜻과 의지를, 그리고 우리가 뭘 바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의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기업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농민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이재덕 본부장님은 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직까지 참여는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기후 위기가 과연 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보는 건 실은 우리 시민들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기후위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물론 책임은 뭐 정부, 기업, 부자들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당사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최근 몇 년간 또 기후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재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기후 행진에서 두 분을 아마 뵙게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를 하고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현재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많은 어떤 이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어떤 정말 멸종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어쨌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정말로 이 기후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날의 어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의 집결로 한국 사회의 어쨌든 기후위기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정의 행진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후 정의가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실은 지금 기후 위기가 실은 되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는 실은 부자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실은 더 부자 기업들이 지금의 위험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그 피해는 반대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실은 정의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실은 이런 기후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뭐 우리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시거나 아니면 또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면 이렇게 기후 정의 행진에도 함께 하시는 게 앞으로 사회를 정의롭고 경제를 정의롭게 하는데 함께 하는 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가 정의로워야 사회도 정의롭고 경제도 정의롭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책임을 묻고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삼터와 일터를 지키는 행동에 나섭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907 기후 정의 행진에서 함께 만납시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